아침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강의는 어저께 저녁에는 항상 물리학을 바탕으로 그 불교 교리를 과학적으로 조명해보는 시간이라면, 아침 시간은 그와 연관된 그 불교 교리를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느냐, 이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어제 강의와 연결됐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법구경을 한번 개송을 들어보죠. 의미 없는 천마의 이 말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단 한마디 의미 있는 의미 없는 천구절 시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 구절 시가, 그 다음에 의미 없는 백편의 시를 독송하기보다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성의 말씀 한마디다. 이 말은 조금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연장 해서 본다면 실천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많이 배우고 듣고 했는데, 배우고 듣고 알더라도 그것을 실생활 속에서 내가 들은데 100가지 들어서 아는 것보다는 들은 거 한 가지 들어도 그것을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떤 말씀드리죠. 그 동두천에 있는 김진홍 목사가 하는 두레 수도원에 가서 3박 4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열심히 저기 교회 예배도 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요새 한 3년 전에, 딱 3년 전인데,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기독교들이 하나 이너 서클을 만들어 가지고 저를 단톡방에 초대해 가지고 이제 매일,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정말 기독교는 정말 열심히, 오늘 아침에도 온 게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이게 온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직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굽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이런 식으로 글을 보내오는데, 그렇게 보내온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우리 저기 불교가 아카데미에서 함께 듣고 생각을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 두레 수도원에서 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은 항상 매우 밝음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속에서 신경회로가 잘 그 회로가 형성되고 신경 전달 물질이 알맞게 흘러나왔을 때 밝아지는 건 맞는데, 거꾸로도 맞아요. 내가 밝은 표정을 지면 신경회로도 그쪽으로 형성되고 그쪽에 맞게 신경 전달 물질도 이렇게 나오게 됐거든요. 그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항상 즐겁게 해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어떤 일이라도. 그러나 이 여인이 사실 10살 때 고아가 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사실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 끼 식사를 위해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던 어린 시절, 소녀는 돈을 땀과 눈물이 종이 조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자산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낙관적인 인생관으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사실 우리가 언어가 굉장히 불리해서 우리 두뇌는 사실은 바보예요. 들으면 들은 대로 그게 그냥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언어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 소녀는 그렇게 했답니다. 엄마가 되어서 6살 중 한 아이가 숨을 거뒀을 때도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5이 있는 걸 하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남편 정치가 있는데, 한창 정치 활동을 왕성하던 남편이 39살 됐을 때 갑자기 소아마비로 인해서 걸음걸이가 곤란해져 가지고 다리를 쇠붙이에 고정시키고 휠체어를 타고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가 39살 때 휠체어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 절망에 빠진 남편이
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지켜보던 말없이 지켜보던 아내는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남편이 휠체어를 밀면서 정원으로 산책을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여.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하고 말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냐면 아니 여보,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 두 다리만을 사랑했나요? 아내의 이 재치 있는 말에 남편은 크게 용기를 얻고 분연히 일어나서 왕성 활동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주 유명한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로서 아내의 사랑과 격려는 남편을 다시 이렇게 세웠고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2번밖에 못하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4번 대통령 당선되고 마지막에는 물론 1944년에 대통령 당선되는데 죽어서 부통령 트루만이 이어받은 거거든요. 미국 경제 대공황을 절망했던 미국 국무장관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 엘리노 루즈벨트를 제일 사랑해요. 이 여인이 바로 미국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 엘리노 루즈벨트로 미국인들의 가슴속에 영원한 포스트레이로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인간이 감당 못할 시련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마음을 안정시켜서 차분한 눈을 보고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 인간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일리오 루즈벨트가 보여주는 겁니다. 루즈벨트가 어떤 사람이 잠깐 볼게요. 엘리노 루즈벨트는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의 조카 딸로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는 두개 순례를 보내온 거고 이제는 보내왔으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조사하기 위해서 이건 제가 조사한 거예요. 수줍은 손으로 알려진 엘리노는 어린 나이에 무시무시한 아픔을 경험했는데 8살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살 됐을 때 부친이 사망해서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손에서 길러지게 되는데 루즈벨트가 쓴 글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겁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들만이 당신의 마음속에 선물을 남깁니다. 스스로를 조절하려면 당신의 머리를 사용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조절하려면 당신의 마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주 괜찮은 말이죠. 내가 공경하는 마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사실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심대인 임무불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성심으로 대하면은 이게 루즈벨트가 그런 말을 한 거죠. 노여움이라는 게 재밌죠. 영어의 노여움이라는 앵거인데 대인제에서 단 한 글자가 빠진 거니까 노여움과 위험은 같은 거란데요. 내가 노여움을 나타내는 그 순간 이미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지만은 나이가 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센 겁니다.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머리가 빨리빨리 이렇게 바뀌지 않아서 그렇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노염을 잘 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조심해서 항상 노염이 일어나는 그 순간 일단 알아채야 돼요. 그게 불교 수행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정념 수행이 바로 8종대 7번째가 정념 수행이 바로 내가 노염이 났구나 하고 딱 알아채는 순간 노염은 사라질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처음 배신했다면 그건 그의 잘못이지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겠지만 그가 또다시 당신을 배신했다면 그때는 당신이 어리석음이 잘못입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죠. 2번 속으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큰 사람은 아이디어를 논하고 보통 사람은 사건에 관해 토론하며 작은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 얘기합니다.
돈을 잃은 자는 많은 것을 잃은 것이며 친구를 잃은 자는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이며 신의를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다음 강의는 22강에서는 신의를 잃었다는 것에 대한 실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져왔고 우리 뇌신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루즈벨트는 여기서 신의를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 했는데 아마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학적인 증거 같은 거는 제가 22강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의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 작품입니다. 이것도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멋있게 살면, 훌륭하게 살면 아주 근사한 노인네가 된다는 뜻인데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테리이며 오늘은 선물입니다. 이 말도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근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선물로 받으신 여러분, 선물 받은 마음으로 내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보통 보시지계 인욕이라는 그 대승불교 일바람이기 때문에 남한테 잘해주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네팔이나 캄보디아, 라오스에 봉사를 하는데 집안은 팽개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이에요. 우선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한테 할 만큼 도리를 다하고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받을 만큼 충분히 설득을 한 다음에 봉사하는 건 좋은데 나 지금 봉사를 갈 테니까 좀 참아 이러고 가는 거는 그건 잘못이고 제일 먼저 할 일은 가족을 위해서 뭘 하는 겁니다. 또 나를 사랑하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내가 존귀한 존재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게 바로 수행의 첫걸음이라고 했죠. 내가 존귀한 존재라고 깨달게 되면 내가 어떻게 쌍스러운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품위 없는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까? 시작은 거기거든요. 이 사람은 불교도가 아니지만 바로 이 순서를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부터 잘해야 돼요.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노용은 위험의 시발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긍정의 마음을 품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손잡아주면 사랑하면서 보듬고 갑시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차드멘타는 그런 걸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친절하게 해설해 주기 때문에 제가 차드멘탄의 글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께 소개해 주는 건데 먼저 너의 내면을 검색. 이 책은 잠깐 이용했던 거고 쭉 이 책이죠.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5장 내 감정은 내 감정 내 마음대로 된다면 참 좋겠죠. 20강 제 마지막 강의 내용은 제 5장 150페이지인데 두 번째 중요한 계획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지 않고 즐거움을 경험하시는 것이다. 유쾌한 경험이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끝이라는 사실이다. 경험 자체는 고통을 유발하지 않지만 그에 대한 집착과 그에 대한 속도는 간절한 영혼이 고통을 만든다. 여러분 어떤 즐거운 일 했어요. 계속 즐거울 수는 없거든요. 또 끝이 있어서. 끝이 나고 나면은 또 그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집착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데 그런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그런 마음 훈련을 지금 샤드멘탄이 얘기한 거죠. 그 참고를 말하자면 불교 철학의 가르침 종류 중 하나가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존재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느낌에 큰 의미가 담겨있지만 거기 휘둘리지 않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느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고통스러운 느낌, 즐거운 느낌, 고통스럽지 않고 즐겁지 않은 여러 가지 느낌이 오더라도 그거는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걸 보듯이 내 마음을 움직임 속에서 그렇게 지나가서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굉장히 편안하고 좋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 중 하나인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마음 챙김을 통해서 생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차드멘탄이 아까 20강의 마지막에 157페이지였죠. 158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을 때는 자신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의식하라. 이것은 행복감을 매우 높입니다. 우리는 아픔을 느끼지 아픔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얻은 자유를 즐기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고통의 부재를 의식하는 이 연습은 우리에게 자유의 달콤함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행복을 느낍니다. 무슨
무슨 뜻이냐면 이 훈련이에요. 보통 때는 가만히 있거든요. 뭐 아픈 일도 없고 즐겁도 가만히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아프거나 이런 일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참 즐거운 상태로구나 하고 거기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그 사실을 기뻐하는 훈련을 매 순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점심쯤 됐을 때 지금 지나가 보니까 별 탈이 없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잘 때 또 그래 뭐 문제 없었어. 또 문제가 있었다면 그래 문제가 커질 뻔했는데 그 정도에서 마무리됐더니 정말 잘 됐네. 이런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차드 멘탈은 실천적이고 쉽게 이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줄여서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여기 앉아서 같이 이 얘기를 나누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그 돌을 닦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좋은 도반을 사귀는 건데 좋은 도반을 사귀는 것은 내가 수행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냐 했더니 부처님이 그게 아니라 다라 했거든요. 그럼 여기 생각하기를 이 순간 그래 이렇게 좋은 도반을 만나서 같이 좋은 얘기를 나누고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 생각을 해서 내 마음을 훈련시키라는 말이 차르멘탄이 15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는 중에도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특히 감정적인 고통이 있다. 이런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통은 일정한 시절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멈춰진다 하는 걸 느끼고 잘 살피다 보면 실제로 팔다리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고통스러워요. 근데 고통이 멈추는 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잘 주시하다 보면 그 멈추는 순간을 알아채리는 순간이 됩니다. 알아채린 순간 고통은 반으로 줄어들고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고통 자체가 사라져요. 고통의 부재의 주목하는 연습은 고통이 사라지는 작은 공간이 올 때 우리를 그 안에 머물게 해주고 실제로 일시적이면 실제로 고통이 사라져요. 그리고 반복하다 보면 정말 고통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불쾌한 기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불쾌한 기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메타 고통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불쾌한 기분에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자아의 행위를 기거다. 자아는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강의에서 우리의 좌뇌가 만들어낸 하나의 느낌에 불과한 거야. 근데 그걸 우리는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고통스러운 게 있으면 고통이란 사건이 여기에 흘러가는 거야. 강물에 한강물이 맑은 물이 흐르다가 비가 왔을 때 흙탕물이 흐르는 것처럼 흐르는 거냐고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느낌과 내가 동일시되지 않고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런 훈련을 지금 차드 멘탄이 우리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무상한 것이죠. 부처님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드 멘탄은 그냥 한 게 아니고 부처님이 가르침에 따라서 그런 해설한 거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직접 보면 무상한 것의 경우에 그래요. 오는 물질, 느낌, 지각, 행, 의식이니까 이게 바로 정신과 물질이죠. 그래서 무상한 것이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은 실적 없는 것이다. 실적 없는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라고 있는 것을 올바른 식으로 관찰한다. 물론 부처님은 그걸 보게 되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마 코리아에 가서 명상 훈련을 받아보면 거기에 그 명상 지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아니짜는 무상이에요. 그 빨리어로. 그래서 고통스러운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명상할 때 고통은 주로 무릎하기 되게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등뼈가 아주 그냥 뭐 아프거든. 그럴 때도 마음속으로 이건 영원한 고통이 아니다. 아니짜 하고 외우다 보면 사라진다. 그런 연습을 아까 차드 멘탄은 뭐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하다 보면 삶을 못 살지. 그런 게 아니고 틈틈이 이런 훈련하고 그 다음에 길을 갈 때 우리가 행선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이 강의를 할 때 어저께는 한번 좌선만 했지만은 2시부터 3시까지 좌선하고 3시부터 4시까지 행선하고 4시부터 다시 5시까지 좌선하는 이유는 그냥 행선할 시간에 티베트 불교에서는 행선과 좌선은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는데
행선할 때 우리가 온몸을 느낄 수 없으니까 발바닥만 느끼면서 이렇게 발 디디고 뗄 때에 발바닥에 그런 감각이나 여러 개 신경을 쓰다 보면 바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냉정한 마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행선 연습을 자꾸 하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뭐라고 했냐면 괴물에게 모기를 주지 않는단 말이 의미가 말이에요. 괴물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 그래서 저 녀석이 어저께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괘씸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또는 그게 아니고 어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 이런 고통을 가져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거든요. 괴물에게 머리를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자꾸 곱씹고 되뇌면서 자기 마음에 더 괴로운 일을 자꾸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괴물들은 우리가 모기를 좋아하면 생겨. 우리가 자꾸 곱씹어야 때만 정말 괴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 괴로운 일이 일어났네 하면은 다라이라마가 말한 대로 해결책이 있느냐? 해결책이 있으면 있어요. 있으니까 해결책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해도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고민해더라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 말을 나한테 되뇌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은 그게 괴물에게 모이기를 주는 겁니다. 분노를 예로 들어보자. 누군가에게 정말 화가 나는데 그 화를 마음 챙겨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항상 일정한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화가 팍 났어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이렇게 할 때 저녁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거, 근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내일 만나면 저렇게 해야지 하고 계속 하게 되면 점점 괴로워지는데 화가 났다 하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이것은 괴물에게 먹이를 안 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무상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지금 차대맹탕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은 미묘한 방식으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또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되풀이함으로써 마음이 계속 그 분노에게 먹이를 주고 있으면 깨야 돼요. 자꾸 곱씹고 되뇌이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들을 멈추면 사실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는 고통의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그 스토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설을 꾸미듯이 그 분노는 연료 부족으로 힘을 못 쓰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분노라는 괴물은 여러분의 분노에 찬 얘기를 먹고 삽니다. 우리가 분노에 찬 얘기를 해주지 않고 분노가 일어났어? 그래? 내 감정이 지금 이렇게 뛰고 심장이 뛰네? 호흡이 좀 가빠지고 있네? 이걸 냉정히 느끼고 있으면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1차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 1차 화살이 필요할 수 없지만 2차 화살이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2차 화살이 뭐냐면 이게 괴로우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걸 그냥 가고 또 걱정하면서 그냥 근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일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게 되면 그게 2차 화살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물을 분노라는 괴물이 여러분이 분노처럼 이기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다른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곱씹어 증명시킬 때 그 감정도 더욱 힘을 받아요. 그냥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상황이 있었으면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지 하고 보고만 있어요. 모든 생각을 친절과 유머로 시작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생각을 시작할 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친절과 연민의 마음을 시작하면 좋다. 내 경험상 친절이 가장 중요한 치유 효과다. 그러니까 찰리 맨슨 자기가 사실은 읽어보면 엄청 스트레스에서 잠도 못 자고 그냥 죽을 뻔했던 사람인데 이 자기의 특징, 자기 경험상 보니까 친절한 것은 치유 효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친절과 연민을 하냐면 마음속에서부터 내 주변 사람, 내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사랑과 용서의 감정을 보낸다고 그냥 마음을 보내. 마치 내 몸에서부터 어떤 좋은 향기가 흘러나와서 그것이 내 친구들이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감싸면서 그들을 부드럽게 해주고 용서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가 바로 이 자해 명상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명상할 때 명상할 때 한 1분 정도 그렇게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차드 명상은 실천적인 걸 우리한테 지금 해설해 주고 있거든요. 또 나는 자신 약점에서 유머 요소를 찾아내면서 그러니까 좀
유머스러운 걸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뭐 찾아 앉으면 뭐 안 되니까 뭐 그건 할 수 없지만 찾아지면은 재밌게 한번 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머 1인자로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에이브람 링컨이고 두 번째가 레이건인데 레이건의 아마 그 유머도 제가 언젠가 소개할 때 있기를 바라는데 한번 볼까요? 링컨이 공화당 상원 후보로 입후보실 때 경쟁자가 민주당의 더글라스였어요. 더글라스는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링컨의 그 저기 경쟁자였는데 이제 상원의원 때 이렇게 말합니다. 더글라스는 아주 말도 잘하고 대중의 인기를 끌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링컨 후보는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입니다. 공격을 했어요. 링컨 그 말 듣고 발끈하면 안 돼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내 마음에서 발끈하려고 그러네. 여기까지만 알아채고 난 다음에 하면은 유머가 생길 겁니다.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더글라스 후보가 방금 저를 두 얼굴의 사나이로 몰아세웠습니다. 두 얼굴 사나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글라스 후보의 말처럼 제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면 왜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겠습니까? 오늘같이 중요한 날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중들이 그냥 와 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글라스가 앞에 한 말은 그냥 그 웃음에 묻혀가지고 아무 효과도 없어졌어요. 근데 똑같은 더글라스 후보가 또 합동연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점에서 술을 팔면 안 됐던 법이 있었다는데요. 더글라스 후보가 링컨은 자신이 경영하던 서점에서 팔아서는 안 될 술을 팔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위법이며 이렇게 법을 어긴 사람이 상원의원이 된다면 이 나라의 법질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글라스는 위기한 나라고 청중수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 체험해보면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청교도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미국의 일부의 그 사람들을 보면 청교 정신을 가진 사람들 이 법질서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엄격해요. 지켜야 될 게 반드시 지키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 상대로 이런 말을 했으니까 청중들이 링컨 저거 안 되겠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링컨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링컨 근데 그런 말 할 때 아닙니다 거짓말해버리면 역효과가 나요. 태연하게 봤습니다. 존경하는 육군자 여러분, 방금 더글라스 후보가 한 말은 사실입니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가게에서 가장 술을 많이 사 마신 최고의 고객은 바로 더글라스입니다. 저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사 마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게? 왜 미국은 말 타고 다니면서 띄엄띄엄 있는 데인데 더 확실한 사실은 나는 술 파는 계산대를 떠난 지 이미 오래가 됐지만 그는 여전히 그 상심에 충실한 고객으로 남아있음을 말했습니다. 링컨이 한마디로서 상황을 반전시켰고 더글라스 후보는 유구무원했을 뿐 아니라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 당시 여론조사에 보면은 민주당이 훨씬 세서 2대1 정도의 그 비율로 더글라스가 대놓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글라스 후보 지지자들이 한 65% 내지 67%였고 30몇 %만 링컨 지지하는 거 되는데 이런 유머로 인해서 사람들이 배를 잡고 있다 보니까 뒤집어져가지고 링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유를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보라는 것이 지금 차드 밍턴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머 같은 거 이런 거 자꾸 듣다 보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 비슷하게 우리가 될 거잖아요. 감정 조절의 신경인데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은 사고뇌와 감정뇌가 서로 좌뇌죠. 좌뇌와 우뇌가 서로 명확하게 소통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더 잘 협력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마음 챙김이 필요할 때마다 사고뇌에 더 많은 힘을 부어줍니다. 여러 연구 결과는 마음 챙김이 실제로 두뇌 이명센터인 내측 전전 피질의 신경활동을 증가시키면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밑에 거는 신경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그러니까 뒷받침한다는 뜻이고 뭐냐면 우리가 조용히 명상을 하면서 마음 챙김 명상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쉬운 호흡이니까 호흡에 집중을 하다 보면 좌뇌 우뇌가 잘 소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뇌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되고요. 그럼 끓어오는 감정 어떻게 다를까? 우리 사실 감정이 벌벌 끓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 조절 기술이 정말 유용하게 활용되는 상황 중 하나는 자극을 받는 경우다. 외견상 사소해 보이는 상황이 균형이 맞지 않게 경련을 받는 경우. 사실
내가 내 마음을 잘 조절해서 자동차 운전하듯이 내 마음을 잘 운전할 수 있다면 정말 살기가 편할 텐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외교상 사소해 보이는 일에도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CMD가 여자가 그냥 재미로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머리를 싹 이렇게 만지면서 위쪽 무리가 조금 빠지고 있네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냥 얼굴이 분노로 빨개져가지고 욕을 뱉으면서 아내를 모욕했거든요. 이런 격렬한 반응,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고, 이건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 나도 어떤 상황에선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걸 내가 얼른 알아차리는 거. 이게 바로 마음적인 훈련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그럼 그런 감정 촉발 인자가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차드 멘턴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자극을 받았을 때 언제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언제 내가 지금 뭐가 자극받았냐. 그러면 눈여겨볼 것들은 나의 호흡, 빠른 심장박도, 위에서 가진 느낌, 내 몸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또 감정 속에서는 투쟁과 도피 반응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해뜰 불빛 앞에 사슴 같은 기분 혹은 감정 폭발. 그걸 내가 감정을 막 폭발하려고 하면 그냥 해버리면 그냥 그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감정 폭발이 나면 내가 지금 감정이 폭발하려고 그러나 하고 얼른 알아차리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생각 아무것도 안 나는 순간이겠죠. 그래서 불빛 앞에 사슴 같은 기분. 이건 뭐냐면 여러분 경험이 있죠. 그 저기 디어 인 더 라이트로 해가지고 사슴 동물도 이상하게 헤드라이트 속에 들어가면 가만히 오래 붙어 있어요. 우린 여기에 시골길 밤에 다니다 보면 고라니가 와가지고 그런 걸 하는데, 그럴 때 내가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 하고 알아채기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생각, 내 마음속에서 희생자가 되는 듯한 기분, 비난과 판단에 대한 생각, 집중 이런 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0.1초 안 되는 그 순간 얼른 그 알아채면은 바로 감정 촉발 인자 다루는 법을 이제 그 배우게 되는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촉발 인자는 항상 그 인연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왜 아까 신디르가 이렇게 만졌을 때 남편이 그렇게 폭발했냐면 그 순간만과 한 거 아니고 거기에 이미 어떤 역사가 있어요. 감정이 격돌될 때는 그것이 과거의 뭔가를 환기시키거나 저 인간이 또 저런 식의 생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미 지나간 과거가 나를 이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과거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진화 역사에서 우리 몸에 형성된 여러 가지 그 심리학적인 그다음에 신체 구조 이런 것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가 그 의식 못할 뿐이죠. 그래서 촉발인자가 되게 자신이 부족하고 무능하다는 느낌과 연결되는데 이것을 일종의 아픈 곳이면서 고통의 근원이 된다. 이 경우에는 진척 상황이 조금 우려된다는 상사의 별것 아닌 지적이 감정력을 상당히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뭐 상사는 직장 다니는 상사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일이 좀 빨리 진척이 안 돼서 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이제 걱정했더니 이 사람은 자기 어떤 열등시 때문에 그냥 폭발해갖고 이게 나를 또 긁어? 이렇게 하고 지금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촉발인자를 상대하기 위한 연습을 이제 차드 멘턴이 우리한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해보면 좋아요. 근데 뭐 이게 왜 시베리아라는 말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은 시베리안 노스 레일로드입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안 S죠, 그죠? N은 이건 딴 게 아니고 먼저 멈춘다, 호흡한다 해서 이걸 SP니까 SP에서 브레스 해가지고 자극을 받는다고 느낄 때마다 그냥 멈춰요. 딱 어떤 기분 나쁘고 자극을 받을 때 멈추고 그런 자극을 받았다는 걸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한다. 마음을 호흡에 집중시키면서 신선한 멈추는 순간을 복원하게 일시적 호흡, 깊은 숨쉬기 몸과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화가 났어요. 화가 났을 외부 자극에서 화가 났다는 것을 내가 딱 느끼는 그 순간 그걸 알아채리는 것이 바로 멈춤이고, 두 번째가 그 순간 심호흡을 하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슨 말이냐면 어떤 화난 일이 있다더라도 내가 15초만 참고
감정 조절하면 그 화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목한다. 호흡이 끝난 후에는 주목하라. 몸의 주의를 돌림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경험하라. 몸에서 이 감정을 어떻게 내 몸과 마음에서 내가 조금 전에 받은 자극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는데 그 시간은 길지 않아요. 1초 살펴보고 그다음에 얼굴, 목, 어깨, 가슴 또는 등에서 뭘 느끼는가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쁘고 좋다는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판단하게 되면 항상 우리 마음은 판단 자신이 이미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게 돼요. 그 진실을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것은 괴로운 감정을 존재적 현상이 아니라 단순한 생지 현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생지 현상이란 말은 이렇게 괴로운 일이 오니까 내 몸에서 이러한 반응, 심장이 빨리 뛰는구나, 호흡이 가빠지는구나 이런 것만 그냥 살피라는 뜻입니다. 경험하고 있는 감정이 분노라면 관찰 내용은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고 내 몸에서 분노라는 것이 사건이 흘러지고 가면서 내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4단계 반성한다. 그 다음에 그게 보고 나면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그 이면에 기나긴 역사가 있는가,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상황을 이런 감정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고 좋다 나쁘다 선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라는 뜻입니다. 이 경험이 다른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스스로 그 입장에 대고 생각해보라. 그래서 아까 스톱, 그 다음에 브레스,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노티스. 그래서 이게 시베리안 노스 레일로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반응한다. 이 상황에 반응하는 방법 중 긍정적이라는 과제가 올만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 행동은 올릴 필요 없다. 그저 가장 친절하고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상상한다. 무슨 일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실제 행동을 올릴 필요는 없고요. 이런 일이 나왔을 때 보다 나은 선택이나 태도가 뭘까를 생각해서 조금 내가 친절한 마음을 보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라 해야겠죠. 실제 연습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울컥하는 사건을 얘기하게 한다면 2, 3년씩 짜면서 연습하는데 각자 2분간 독백을 합니다. 자기가 느낀 감정을 또는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자기 조절이 이제 그렇게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자기 조절할 능력이 생기면 그 자신감을 높여줘요. 우리만에서 불쾌한 감정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혐오감을 느끼고, 이 혐오감 때문에 우리는 생각의 초점을 자기 자신의 행위보다는 항상 다른 외부에 향해 가지고 이 일 때문에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상처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한 생각이 하는데, 이 과정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조절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마음 챙김과 다른 연습을 통해 이 과정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게 되면, 바로 그런 것이 인지하게 되면 외부를 향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은 대부분 나 자신 혐오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통찰에 비춰서 만약 불쾌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면 얼마나 살기 편하겠어요. 자신감이 생기고.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됐다는 뜻인데,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물론 이거 내가 붙인 것도 가르쳤으니까 지었는데, 구글의 수년계 엔지니어 제이슨은 자기조절에 대한 통찰을 이용하여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드 멘탈이 그 실리콘밸리에서 소개한 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그 너희 내면을 검색하라 이 프로그램대로 따라서 훈련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이걸 배우지 않았더라면 직장에 사표를 내고 나중에 땅을 치면 후회했을 겁니다. 이런 걸 계속 꾸준히 훈련해서 이 프로그램 전체를 훈련하는데 20일 걸리는데 20일 동안 훈련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조절은 감정과 친구 먹는 문제다. 이 5장에서 언급된 모든 연습과 기법을 시베리아 북부철도 괴물에 대한 머리 공급 중단, 촉발인자 속의 긍정 요소를 찾기는 자신의 감정과 친구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규 림포체는 13살 때까지 심각한 공황장애 시작했죠. 민규 림포체 생각나죠? 제가 그때 한참 명상 훈련 중인 민규는 13살 때 공황을 깊이 들이오기로 하고, 먼저 공황에 친해진 법을 배우기라고는
그것으로부터 명령을 받지도 그것이 사라지길 바라지 않는다. 그냥 공황 그 우울증이라든가 두려움이나 공포가 오면은 오는 대로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일 정도 지나니까 냉장에 보고만 있으니까 사라지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이 차드 맹탄이 그 페르시아 시인 루미의 시를 소개를 해요. 근데 루미 시를 소개 잠깐 전에 제가 이건 차드 맹탄이 조사한 게 아니고 제가 차드 맹탄 글을 소개하려니까 루미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조사한 겁니다. 유네스코는 2007년 루미 해를 선포하고 했는데 루미는 세계 최고의 신비주의 시인으로서 이란이 포함된 페르시아 사용권 7천 내지 8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우리들의 스승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루미가 쓴 책이 마스나인데 이것을 사람들은 꾸란에 비교를 합니다. 꾸란은 이슬람교의 경전인데 바로 이슬람권에서 최고의 경전인 꾸란과 맞먹는 권위를 가진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어권 사람들한테는. 그런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 중 하나인 호라즘 제국에 있는 바리에 태어나는데 루미 신비주의 대표 순위파.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요 만년이 바로 징기스칸이 세계를 막 지배하고 몽고가 우리나라 고려를 막 들어올 그때예요. 그때 이제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순위파 이슬람입니다. 루미 가르침은 사람과 자신과 신과의 합의로 대표돼서 제가 여기에서 그 블랙 이글이라는 그 인디안의 추장의 시, 그 다음에 또 이슬람의 여러 가지 시를 많이 소개했는데 오늘은 루미를 그 시를 소개했는데요. 루미는 그게 기독교인이든 조라스토교이든 간에 제자들에게 항상 청렴하고 항상 타인을 좀 사랑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리고 개인의 쾌락에 대해서 너그러운 편이에요. 우리는 보통 금욕하고 뭐 참고 이래야 된다 생각하는데 루미는 알맞게 즐기는 건 좋다. 상당히 우리 살아가기 좋게 말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평하냐면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평하는 게 아니고 신비주의자인 앤드류 합이라는 어떤 작가가 영국 사람입니다. 뭐라면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이도 심지어 셰익스피어나 단테조차도 루미처럼 깊은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 루미 시는 찬양과 환희, 동정을 불러일으켰다. 루미 시는 지금 교보문고에 파는데 그 중에 시의 짧은 거 하나만 한번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루미 사상을 나타낸 대표적인 시 네 줄인데 오라 오라 당신이 누구이든 간에 오라 어디로 방황하는 자든 불을 숨기는 자든 우상 숭배를 신분이나 그 사람의 태도를 따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학교는 희망 없는 학교가 아니다. 맹세를 100번이나 깨뜨린 사람도 좋다 오라. 와서 그냥 너그럽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이제 살아가자. 이런 정도로 여기 재밌는 건 누구냐? 누굴 구애하지 않죠. 누구는 나쁘니까 지옥 가라 그런 게 없어요. 방황하는 자든 불을 섬기는 자든 우상 숭배들 기독교나 이슬람에서는 제일 죄악시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가 좋다는 거예요. 다 함께 와서 그 진리를 향해 이 길을 찾아가자 이런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강의하면서 남길 것은 바로 이렇게 제일 먼저 뭘 하면 여러분 스스로 용서해야 돼요. 우리들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자기가 옛날 저지른 잘못이나 이런 걸 곱씹으면서 괴롭히는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잘못은 분명히 참여하고 반성해야 돼요. 깊은 마음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여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이러이러한 운을 했으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고 바르게 살기를 결심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또 되뇌지 않는 겁니다. 또 되뇌는 것은 나한테 매질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용서해야 돼요.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람으로 끼어안아서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하고 이제 바른 길을 가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강의에서 오늘 아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